12월 6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은 자신의 SNS에 통합과 연대만이 답이라며 이재명만으로는 결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는 위중한 상황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분열은 필패라고 이낙연 전 총리를 향해 호소했습니다. 임종석은 혁신을 요구하는 정치인들만 설득하면 민주당의 현재 상황을 풀어낼 수 있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을 비판했던 사람들로부터 공론화되기 시작했으며 이재명 리스크라는 말도 그때 생겨났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치인들을 이재명 비판자들이 따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을 떠나려는 많은 당원들은 정치인들보다 앞서 이재명을 비판해왔고 민주당을 비판해온 사람들입니다. 몇몇 정치인들을 설득해낸다고 지금의 상황이 해소되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법정에서 재판 중인 수많은 죄과들을 뒤로 하더라도 이재명이 지도자, 아니 일개 정치인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 언론과의 생중계 인터뷰 장면이 그러했고 유불리에 따라 수없이 바꿔온 말들이 그러했으며 상황에 따라 비굴함과 오만함을 오가는 태도가 그러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권력으로 억누르고 고소, 고발로 겁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구성원 일부가 당을 떠나려 하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고 싶다면 몇몇 정치인에게 애당심으로 호소할 게 아닙니다. 당을 떠나려는 당원들을 향해 수많은 과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지도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입증해야 합니다. 많은 당원들이 이 당을 떠난다면 그건 이낙연 전 총리나 원칙과 상식 의원들 탓이 아닙니다. 애당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현재까지 그 누구도 입증해내지 못한 이재명의 자격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재명의 곁에 머물러 있는 당신들의 무능함, 오만함, 비겁함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9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네. 언론에다가 또 SNS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출마 준비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좀 이제 언론 그 버즈량이 좀 늘고 이제 자기도 이제 좀 이목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발언을 던진 거 아닌가 싶은데 참 옹색하죠. 네,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뭐 그렇게 당에서 당권에 가까웠던 사람까지는 아니긴 했었어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청와대로 불려가서 비서실장까지 어떤 큰 역할을 잘 수행했죠. 또 거기서는 그다지 잘 수행한 것도 아니죠. 그 자기 친구 하나 그 저기 뭐야 의전 비서관 꽂았다가 사고만 치고 결국 그 사표 쓰는 하나 잠깐만 있잖아. 그 의전 비서관이 음주로 잘렸던가 뭐 결국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게 그 임종석 비서실장 때였던가요? 그게? 그럴 겁니다 아마. 아하. 그랬던 것도 있고 애초에 임종석이 거기에 청와대 들어간 것도 뭐 추미애 픽 아니야? 추미애가 당시에 추미애가 당 대표였으니까. 근데 추미애랑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추미애 전 대표가 얘기가 많이 거론되긴 했었죠. 임종석 얘기 나올 때는 그 한양대 때문에 그런가? 네, 그럴 건데 그 막상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시고 나서 그때 이제 돌던 얘기로는 오히려 좀 대척 관계. 네. 그러니까 추미애가 네. 청와대로 이렇게 이런 저런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임종석에서 컷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좀 사람을 밀어 넣으려고 했었어요. 추미애 대표가. 네. 당시 대표가. 근데 잘 안 받아들여졌었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생각해 보면 참 민주당 그 뭐 한때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인재풀 참 없다. 네네네. 근데 민주당 인재풀이 참 넓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얼마나 얕게 보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말이죠. 네. 뭐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뭐 임종석도 뭐 어찌됐건 간에 전대협 의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참 지금 저 이재명류들한테 말하자면 이 글이 뭐 충성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재명한테 머리 숙이는 꼴이잖아요. 보면은 사실상
지금 글 자체가 되게 옹색해요. 보면은 그냥 애당심 가지고 애당심에 호소만 하고 있어요. 진짜로 이게 뭐 이러저러해서 뭐 이재명을 배척하는 게 잘못됐다. 지금 당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당신들이 이러는 거다라고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들 당 사랑하지 않냐 이러면 안 된다. 징징대고 있어요. 글 자체가 보면은. 저는 그 임종석 전 실장의 글에 봤을 때 네. 그 흔해 빠진 예전에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이재명만으로도 안 되고 네. 이재명 없이도 안 된다. 네.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에이. 그러니까 뭐 그냥 가장 무난한 것 같은 네. 네, 얘기를 꺼낸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한편으로 게다가 또 이제 그 언론 지면하고 인터뷰였나 거기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어디를 출마할 거냐 출마는 하는데 그걸 이제 당 지도부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거 봐서 네. 아 일단 그냥 어떻게든 공천장을 받고 싶다 그런 컨셉으로 이런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딜 칠만은 뭐가 있나 모르겠다. 티오 꽉 찼을 텐데 저쪽 좀 티오 넘쳐날 텐데. 뭐 적당한 자리에 뭐 하나 없겠습니까? 서울 어디에? 뭐 아무튼 이제 임종석도 그래 이랬고 지금 뭐 막 그 온갖 듣보잡들부터 해가지고 다들 이제 그 이재명 쪽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총리님을 향해서 좀 그 개딸들한테 개딸들 눈치를 심하게 보는 인간들은 총리님 나가라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 반면에 이제 뭐 당이 한 발짝 더 안쪽으로 걸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제 총리님 나가면 안 된다. 뭐 당의 어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나가면 실망이다 그런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뭐 어쩌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사실 개딸들 반응도 그래요. 누구는 나가라 그러고 누구는 나가지 말고 이재명 도와라 그러고 있고 뭐 개딸도 뭐 다 원팀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뭘 해도 지랄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은 설득을 못 하는 거야. 듣는 사람은 아니 뭐 난 지금 가만히 있는데 해도 욕을 하고 안 해도 욕을 하는데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욕 먹을 거잖아. 욕할 거잖아, 니들은. 네. 내가 뭘 해도 욕을 할 거잖아.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왜 내가 니들 말을 따라야 되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다 그 유튜브에서 악마를 심하게 시킨 탓 아닙니까? 게다가 보면. 또 최근에 와서 이낙연 전 총리님의 이제 말씀의 수위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네. 뭐 다시 그 악마가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관한 대책은 뒤에 제가 뭐 다시 좀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네. 와, 참 그렇습니다. 이제 그 총리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점점 이제 직설적이고 수위를 높여가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심기가 불편한 건 이해를 해요. 개딸들이 뭐 특히 안 좋겠지. 지들이 이제 추앙에 맞았는 이재명을 향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막 매주 거의 매일 나오세요. 보면은 방송 한 군데씩. 네. 이번 주 엄청 바쁜 행보를 보이셨죠? 지상파 뭐 저기 어디 뭐 JTBC에도 나오셨나? 어디 나오셨더라. 아무튼 MBC에도 나오시고 뭐. 네네네. 그리고 이제 좀 놀라웠던 게 주중에 이제 그 지금 36대 강연 행사 하나 했었거든요. 거기에 아마 연합뉴스였던가? 네, 어디가 쫓아갔었죠? 연합뉴스 TV가 근데 그 강연을 통으로 라이브로 생중계를 하더라고.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죠. 그래서 참 이거 좀 이례적이지 않은가. 네, 정말 이례적이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이제 강연은 늘 하시던 말씀하셨는데 다만 이제 저는 그 강연 보고 좀 이제 강연에 대해서도 좀 내가 과거에 좀 어리석게 생각한 게 아닌가 판단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지금 강연을 요즘 들어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귀국하시고 나가지고 꾸준하게 해오셨잖아요, 강연을. 네네. 근데 초창기 강연만 해도 이게 뭐 지지자들 일부만 가고, 그다음에 강의 장소들도 보면은 좀 지방에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안 좋은 지방에서 많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이건 또 취지가 뭐냐? 이건 뭐 그 지역민들이 그렇다고 많이 올 것 때리고 청중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지자들이라도 가서 머릿수를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밖에 소개를 못 하냐고 이렇게 좀 푸념도 하고 했었는데 어찌됐건 강연을 여러 군데 하셨습니다. 그 동안에도. 근데 그것들도 이제 저는 빌드업이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말씀하시고 나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말씀으로 강연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전에 했던 강연 그대로 계속 반복되는 강연인데 그 한 2달 전에 했던 강연이랑 지금 이 강연이랑 그 매체에서 받아들이는 뉘앙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합에서 통으로 생중계를 할 정도로. 근데 만약에 지금 난데없이 강연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 강연의 어떤 진정성이나 저 강연을 이용해 가지고 또 강연 정치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총리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지. 그냥 난 그냥 귀국하고 나면 한동안 정치랑 거리 두고 그냥 강연에 다닐 생각이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그 연장선으로 지금까지도 강연을 하시는데 그 강연 총리님 강연 한 번에도 보신 적 있습니까? 라이브 동영상으로라도 풀로? 초창기에 네. 예, 제 첫 그 강연을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 거기 보시면 되게 좀 그 깔끔하잖아요. 전반적으로 강연이. 네네네. 그 받아들이기가 쉽고 설명을 잘 해주시고 담백하고 깔끔하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강연 자체가 지금 이낙연 총리님이 계속 내시고 계시는 메시지랑 그다음에 이 강연 메시지를 어울려져 가지고 같이 강연 자체가 매체를 통해서 전파가 되면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각인이 되겠냐 말이죠. 저 사람 지도자 감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지금쯤 되면은 그 정치권을 향해서 하는 메시지대로 있고 그다음에 대중들을 향해서 내는 그 말씀은 또 강연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둘 다 보면 완성도가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지금 기성 정치권에서 보기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강연을 쭉 해오신 게 빌드업이 됐던 거지. 지금 들어서 난데없이 강연을 시작한다 그랬으면은 저거 의도를 가지고 강연을 하는 거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있어서는 그렇고 지금 이제 이낙연 전 총리님이 주목을 받는 거는 사실 뭐 강연 때문은 아니죠. 그러니까 강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강연이 어떤 그 대중을 확산하는 그러니까 대중성을 키우는데 하나의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총리님이 의도를 안 하시더라도 매체에서 그렇게 실어주다 보면은 그렇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뭐 전북대 같은 데서 강연 들었을 때 그 강연장에 앉아있던 전북대 학생들이 받아들였던 총리님의 강연이랑 지난주에 36대에서 이제 36대 학생들이 받아들였던 강연의 뉘앙스는 달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정치 환경이 또 네. 이낙연 전 총리께서 막 귀국하셨을 때랑 그렇죠. 지금까지 오는 지금의 상황이랑 또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 그렇죠. 환경은 달라졌는데, 네. 그러니까 총리님은 하시던 일을 계속 쭉 해오시는 건데 환경이 바뀌면서 총리님이 각광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하시던 일을 계속 쭉 해오시지 않았으면은 만약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강연이 그렇게 됐으면 36대 강연도 전혀 다른 뉘앙스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받아들이기에.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태클 걸 여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리님 뭐 말씀 듣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제가 이제 SNS에서 적게 됐는데 이게 빌드업이라는 게 총리님 케이스를 보면 별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하고 그냥 자기 할 일 쭉 하고 있는 게 그게 빌드업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빌드업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잘 맞아떨어지지는 않아요. 이게 그렇죠. 그냥 하셔야 될 거를 하시는 거고. 내가 하려는 일 묵묵하게 한다. 예. 근데 묵묵하게 하고 있으니까 다시 시절이 돌아와가지고 총리님을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범인들은 막 어떻게든 뭔가 해서 내 스스로를 키워야 되고 막 어떻게 이제 일을 진행시켜 나가야 된다 조바심에 여러 가지 이제 막 잔재주를 풀려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런 점은 배우고 싶어도 배우기는 힘들겠지만은 적어도 내가 함부로 섣부르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단신들을 한번 다뤄보죠. 네. 제가 이제 요건 좀 개인적으로 느낀 감상이 있어요. 단신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서 그 느낀 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광고. 네네네. 유튜브 광고 보면은 긴 광고도 많습니다. 막 30분짜리 광고도 있어요. 광고 드라마. 아 요새 그렇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 계정은 네. 유튜브 프리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예. 그거는 이제 광고를 볼 일이 없는데 네. 저희 라이브 TV 채널을 네.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라이브 TV 계정을 접속을 하면 네. 그럴 때는 이제 광고를 봐야 되는데 네. 와 광고가 진짜 엄청 긴 광고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광고가 긴 광고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저질 광고가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뭐 특히 이제 게임 쪽 같은 거 보면은 막 그 주로 이제 그 모바일 게임들 네네. 중국산 양산형 그 저퀄리티 모바일 게임들 있거든요. 그런 네네. 것들 광고 엄청 해대고 그다음에 또 그 알리보다 더 낮은 급이 어디였지? 아무튼 그런 오픈 마켓에서 파는 그 저급의 물건들 그런 것들 광고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네. 광고만 보면 짜증이 나요. 광고 자체 그러니까
뭐 광고 시간 뺏기는 것도 원래 뭐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 화면 나오는 광고는 아니면 광고에서 그 홍보하는 물건의 퀄리티 자체가 괜찮으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가끔 광고가 재밌을 때가 드물게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정말 싸구려 물건들을 가지고 싸구려 광고들을 엄청 틀어대는 거예요 유튜브가. 이거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은 광고 자체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튜브로서는 일석이조인 거야. 그런 광고도 받아가지고 광고비도 땡기고 사람들이 그런 광고를 보면서 짜증을 내면 낼수록 프리미엄 쪽으로 결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네요. 그 결국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뭐 업체도 업체 나름대로 어쨌든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낚이는 사람도 그만큼 생기는 거니까 서로 윈윈하는데 그 와중에 소비자는 짜증이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더러운 장사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 그리고 이제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대본 쓰면서 이제 구글링만 해도 그 검색 결과가 유튜브랑 연동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추천 영상이 뜨는데 이게 되게 극단적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이재명 비판 쪽으로 검색을 좀 해보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면은 한동안 그 저쪽 우파 채널들이 엄청나게 떠요. 네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윤석열 비판 쪽으로 또 네. 이제 그런 쪽으로 또 검색을 해놓고 나면은 또 이쪽 채널들 친명 채널들이 엄청 떠요. 중간지대가 없어. 유튜브 안에서. 그 알고리즘이 뭐 이렇게 자기가 보는 것만 보게 그렇게 유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보는 것만 보게 해주는 것도 아니야 보면은 적어도 정치 스탠스에 정치 카테고리에 있어서는 한국 정치 카테고리에 있어서는 극과 극만 있어요 지금 유튜브 안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 정치랑 마찬가지인 거야. 이 중간지대 그러니까 그 뭐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중간지대니까. 뭐 중간지대니까 중도죠. 네, 뭐 그냥 중도라고 싶던가 중도 성향의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유튜브 정치 카테고리 안에는. 그런데 양쪽 다 가짜뉴스만 생산을 해대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디에는 가짜뉴스를 반박을 하고 바로 잡아야 될 그런 그 중도지대 채널들이 필요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뭐 알고리즘이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채널들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쪽이 이제 확실히 유튜브 조회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아마 어쨌든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유튜브의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채널들을 소개를 할 텐데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예상으로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뭔가 조회수가 늘어나는 그런 채널 위주로 좀 소개시켜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뭐 일단 어그로가 끌리면 클릭을 하니까 조회수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잘 맞는 걸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적당히 뭐 이런 거 영상 본 사람이 이런 것도 보더라. 그 중에서 가장 좀 떡상하는 느낌이 있는 거. 뭐 그게 이제 정말 큰 채널이든 아니면은 작은 채널이라도 뭐 조회수 10개 나오든 갑자기 막 100개 1000개가 나온다 조회수가 그런 것들 어떤 뭐 성장률이 있는 채널 뭐 그런 거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닌가. 사실 이번 주에 저희 채널에도 이재명 지지자 분들께서 갑자기 좀 찾아오셔가지고 그분들도 아마 우리 조회수 갑자기 좀 잘 나왔나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유독 좀 많이 찾아오셨어요. 지난주에 특별히 윤석열 우리가 심하게 깐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유튜브에 의해서 낚이셔가지고 아니 뭐 오셔가지고 댓글 다시는 다 괜찮은데 좀 말은 맞춰가지고 좀 글을 씁시다. 진짜 뭐. 아이 괜찮아요. 원래 그분들 갑자기 뭐 하루 아침에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아니 뭐 그 다들 그 학교 다닐 만큼 다니고 나이 먹을 만큼 먹고 그런 사람들 아니야. 뭐 어린 애들도 아닌데 그거 안 된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좀 유튜브에 문제 의식을 가지게 됐다.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도 유튜브 버전 그 민주주의 실천 행동 같은 그런 정도 성향의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포털 같은 데다가 계속 이제 제기하는 것처럼 사실 유튜브에서 이렇게 내용을
그러니까 동영상들을 좀 필터링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걔들 그걸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사도 되지만 막상 그거를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고 해도 어디까지가 뭐 허위 사실인지 뭐 이거를 자기네들이 다 판단을 해가지고 네. 영상 자체를 뭐 삭제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경고를 내린다던가 하기에는 그 내용들을 다 알기가 얘들도 어려우니까. 그렇죠. 예. 뭐 AI가 좀 더 발전을 해서 뭐가 이렇게 뭐 이거는 가짜 뉴스다라는 게 픽스가 되는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생기면 그러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런 유튜브 저질 동영상만큼이나 심각한 우리 양문석 씨. 네. 네, 양문석 씨. 어제 이제 오늘이구나. 오늘 이제 총리님 향해 가지고 뭐 장문에 되게 비아냥대는 글을 남겼습니다.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중간에 이제 저는 이 새끼들도 한번 달려가봐야 정신을 차려나 싶은 대목이 있어가지고 요 부분만 가져봤는데 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도덕적 감수성을 따지기 전에 대장동 사건을 터뜨리며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유도하고 공주한 분이 하신 말씀은 아닐지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야 웃긴다 진짜.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아 예, 그렇죠. 네.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지금 우리 채널에서 달린 댓글이랑 너무 내용이 똑같은데? 지금 이제 법률대응단이 계속 그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전 시장님이 이제 그 법률 대리인 맡고 계시는. 네. 그래서 이제 허위 사실 총리 특히 이제 총리님 관련해서 가짜 뉴스들 제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양문석 지금 이거는 지금 고소각 충분히 뜰 것 같습니다. 해버려야 되는데. 네. 얘는 뭐 그 당직 3개월 정지된 것 때문에 기뻐가지고 지금 이렇게 날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시는 공천 받아도 절대 안 될 겁니다. 본선에서. 그러니까요. 이런 수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이런 수준으로 설령 돼봤자 제대로 정치질도 못할 거고 그냥 뭐 그러다가 사라질 인간인데. 네.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좀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 네. 뭐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인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이제 그 재판 계속 그 허위사실 유포 네. 선거법 관련 그 이제 계속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 어제였죠. 어제 재판에서 상당히 좀 이제 골 때리는 그런 그 변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재명이 박근혜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네네. 위협을 느껴가지고 뭐 이제 그 용도 변경 해줬다라고 이제 국정감사에 진술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변호인단 논리는 그건 국감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 법률을 보면은 국회 증언감정법 제9조 3항은 이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사망은 이제 국회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사람은 이 법에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요 대목인데 이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정말 위증을 했으면은 그러니까 정당인 이제 국회에서 이 사람을 고소 고발을 해야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처벌받을 일이 없다라고 이제. 그러면서 변호인이 무죄다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어도 처벌 안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막 개딸들은 또 난리가 났어요. 이게 신의 한 수다 그러면서 이재명 거짓말했지만은 처벌 안 받는다고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거짓말은 인정해 주는 건가 개딸들도? 그러니까요. 뭐 일단 만약에 판결이 나왔는데 뭐 이 국회법에 근거해 가지고 이재명이 증언을 사실로 보기는 어렵지만 국회법에 근거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다라고 만약에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 새끼 거짓말 안 했네라고 받아들일까요? 거짓말했지만 법이 개판이네라고 받아들일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변호인 측이 진짜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검찰이 기소를 한 제목은 이 선거법 관련이잖아요. TV 토론. 예. 네. 그러니까 이 국회 증언 감정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TV 토론을 이제 그 김명수 판례 따라가지고 부정할 거라고 생각하나 보죠. 뭐. 그런가? 그러니까 아니 검찰에서 이걸 국감에서 허위 진술을 했으니까는 너는 벌을 받아야 돼라고 기소를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이렇게 고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지금 얘네들이 단초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좀 국힘은 뭐 뻘짓하고 있지 말고 빨리 이거부터 고발하십시오. 그리고 애초에 이 국회법 취지가 뭐였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재명 변호인단 주장대로 구라쳐도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
국감에서 이제 증인으로 나오면 제법 대부분 내부 고발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그런 증언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네네. 이제 어떤 케이스들을 보호하려고 그러냐면 내부 고발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테면 조명현 씨 같은 케이스들.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증언하고 나면은 당장 행정적으로 특히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공직사회에서 뭐 매장을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리고 예. 또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네네. 회사원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막겠다는 취지인 거지. 구라쳐도 상관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증언하다 보면은 좀 기억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간혹 사실관계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패스해줄 수 있죠. 근데 이재명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허용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변호인 논리대로 해버리면 앞으로 국감 나가지고 다 구라쳐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이 변호 전략? 네. 변호 전략으로 잘 이해가 선뜻 안 돼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연장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기소받아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의 죄도 뭐 무죄다. 네. 이렇게 확장이 저는 그러니까 엄연히 그 구분이 법으로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확장이 안 될 것 같은데. 선거법이랑 이제 그 국감이랑 다른데. 네네네. 그러게요. 저도 그 점은 좀 의아했는데 왜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개딸들은 환호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저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이 변호사비 대신에 공천권으로 변호사비 대신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이거 좀 뭐 공천받기엔 좋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하고 나면은 근데 이건 또다시 사회적 신뢰를 이재명 하나 방어하기도 팔아먹는 수작질입니다 이거. 네.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앞으로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 다 구라치고 다닐 거고 지금 선거법 개판됐잖아요. TV 토론 당장 그것 때문에 지금 오세훈이 한번 오세훈하고 박형준도 네 방화문 성공했잖아. 구라치고 나와도 TV 토론에서. 네네. 아우, 김명수부터 진짜 가족 혼란피까지 이제 걸어놔야지 진짜 그 수준이면은 아우 짜증나. 대법원 현관에다가 네. 걸어놓고 싶긴 한데. 아니면 저기 뭐 탁자를 싹 가족으로 찢어놓든지 그 수준이 진짜 이거는 진짜 그리고 지금 결국은 원인이 다 이재명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하나 때문에 사회적 신뢰를 이런 식으로 또 말아먹으려 든다는 거죠. 네. 이거는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문제예요, 진짜로. 뭐 개딸들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 분들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는 네. 거짓말인 거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예. 그 이재명만 살아남으면 뭐 구락은 아니건 상관은 없나?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로 환호하시려면은 거짓말인 거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거 하고 나서 네. 뭐 신의 한 수라고 말씀을 하시던. 그리고 이제 지금 재판은 선거법 재판인데 왜 국회법 가지고 환호를 하냐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푸틴이 내년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이 얘기를 가져오면은 참 뭐 많이 이제 좀 오버랩돼 보여가지고. 네. 내년에 비슷한 모습을 아니, 또 뭐 볼 가능성이 그 예전에 있어서. 이제 심상정이 정의당 당대표 계속하고 계속 대선 주자로 나온다고 신푸틴 그랬는데 심상정 씨 미안합니다. 네네. 민주당이 이꾸라지 될 줄 몰랐어. 그리고 역시 원조가 맛집이다. 네. 푸틴이 짱이다. 아니 푸틴은 짱인데 우리는 지금 푸틴에 필적할 개쓰레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보유국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단신은 이렇게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달타냥님, 에옹스가 궁금한 판깨라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애용님이 그 트위터에서 이제 트위터를 접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계정을 네네. 잠시 닫아놓으신 건지 탈퇴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접으신 것 같아가지고 궁금하다고 이렇게 글을 남기셨는데 제가 본 바로는 그 인스타그램에서는 활동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사진 올리고. 네네. 그래서 궁금하시면 인스타를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떤가 네네. 한번 쭉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인스타로 가보시면 에옹스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 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2009년부터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서 조립해 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도 점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SNS 프로필에 오픈 카카오톡방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라이브 TV를 듣고 오셨다고 하면 사은품을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라이브 TV 청취자 여러분들은 꼭 라이브 TV를 듣고 왔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 쌀부터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 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를 지금은 주문하실 수 없고요. 네. 지금은 이제 12월 연말 이벤트로 슈틀렌. 네, 슈틀렌 절찬리 판매 중이죠. 에그타르트는 잠시 중단입니까? 잠시 이게 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다른 걸 하실 수가 없어서 네. 슈틀렌으로 당분간 네. 집중하시고 시즌 이제 상품이니까. 네네 슈틀렌 끝나면 네. 이제 다시 이제 이 간식들을 네.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좋은 일 많으니까 맛있는 네. 거 많이 주문해서 드시고. 배송이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뭐 저 여기저기 받아가지고 이제 맛있게 드시고 계시다는 뭐 글들을 저도 종종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네. 라만까까로 가셔서 네. 예, 슈트렌을 한번 주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 시즌 아니면 언제 이런 거 먹어보겠어.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식빵 따로 먹고 뭐 건포도 뭐한 크리스마스 그런 게 있어 그냥 오뎅에 소주나 한잔 하면 되는 거지. 아, 그것도 좋죠. 예, 좋습니다. 요즘 밖에서 소주 한잔 하기 힘들어요. 뭐 집에서 먹으면 되지 뭐.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게 훨씬 싸. 네. 얼마나 좋은데. 아니 그 330ml 한 병에 이제 5,000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집에서 사면은 마트에서 사면은 2,800원에 660인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빡치면 집에서 소주 만들어 먹는다. 씨. 만들 그거 돈 더 많이 들어. 아니야 다이소에서 그 저기 소송용 알코올 사가지고 물 타고 녹차 타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안 해봤구나. 그 적정량의 비율을 조절하면은 꽤 괜찮습니다. 네네 이거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따뜻한 연말 모두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자 이제 첫 번째 소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뭘 해도 되치기가 가능하다.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게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네 8일날 이제 둘 다 8일날 나온 얘기인데 저 하나는 이제 민주당 웹자보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지금 떡볶이를 세일즈 중이십니까? 내년 사업계획 세우느라 바쁜 기업 청소들을 부산으로 불러서 병풍 세워놓고 엑스포에 초라한 성적표를 떡볶이로 메우겠다는 겁니까? 라는 웹자보입니다. 저 이거 봤는데 네. 민주당이 일단 제일 처음 생각나는 거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기업 청수들을 아꼈다고 바쁜 뭐 기업 그렇죠. 청수를 뭐 내년으로 4억에까지 신경을 써주냐? 뭐 그렇기도 하고 이제 애초에 이제 이게 그거잖아요. 윤석열이 이제 그 부산 내려가가지고 네네. 기업 청소를 대대면서 내려가서 뭐 시장 한 바퀴 돌고 그래서 이제 뭐 튀김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그랬다고 근데 하는데 그것도 되게 웃겨요. 뭐 얘네들은 왜 데리고 가? 이 사람들을. 그 이제 그 광경을 보면은 이게 윤석열은 뭐 거기서 또 젓가락 에티켓 안 좋았다 뭐 이제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맨날 처먹기 나오고 다닌다 이제 그런 이제 비판도 나오는데 그 와중에 그 이미지 상승에 그 네네. 자리를 이미지 상승에 이제 계기로 삼은 그런 기업인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자는 이재용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재용 얼굴 엄청 많이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거기서 뭐 태도가 좋았어요 일단. 그 이제 그 부식집 앞에 있는데 아주머니한테 그 부식집 아주머니한테 이제 이정이 말하자면 좀 그 예의 범절 잘 배운 부잣집 아들 같은 그런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맛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공손하게 물어보니까 떡볶이다 그러니까 이제 좀 달라 그래가지고 뭐 와 맛있다 그러고 막 오버액션 해주고 막 누가 보면은 이재용이 내년에 출마하는 줄 알겠어. 그리고 이제 그 오뎅 국물도 좀 달라 그래가지고 네. 정말 맛있다 막 이런 표정을 지은 거야. 그랬더니 이제 지나가던 부산 사람이 와 이재용 잘생겼다 그랬어. 그러니까 거기 대고 이제 막
그러지 말라고 이제 쉿하는 표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캡처가 떠가지고 쉿이 그 장면이었군요. 그 장면이었거든요.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이재명이 스킨십이 훨씬 좋아. 이 사람이 훨씬 세련됐고. 네네. 이게 또 저는 이 내용을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네. 그 기자들이 이렇게 아이폰을 쓰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그랬나? 그러니까 네네. 왜 이렇게 갤럭시 안 쓰고 아이폰 쓰냐고. 농담삼아 얘기하는 거지. 네. 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지치고 짜증 나니까 오히려 뭐그 기업자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도 권력자들이잖아요. 사실상 그 오히려 이제 그런 또 기업가들에게 친근감을 이제 억지로라도 좀 가지려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번뜩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떡볶이 먹고 뭐 그걸로 때우려 드냐 이런 식으로 논평을 냈는데 떡볶이 세일즈하냐 뭐. 예. 요즘 키워드 심각하게 잘못 잡았죠. 그러니까 수많은 분식이 있는데 네네. 이재명은 보죠. 이재명 튀김은 그나마 괜찮을 거야. 근데 어묵이나 떡볶이는 이재명이 민주당은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되는 키워드예요, 사실. 그렇죠. 뭐 이제 떡볶이 그러면 저기 그 2000화제 그게 몇 년도 2018년이었나 19년이었나 그때가. 아이 그 누구야? 황교익이랑 먹방 찍은 게 20년이었나 그때가? 20년 정도 20년 네. 아니면 21년일 건데. 네네. 아마 그때일 수도 있어요. 그 대선 후보로 경선 다 끝나고 확정되고 나서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아니지 확정됐으면 경기도지사를 그만뒀어야 했으니까 도지사 때 그런 거잖아요. 떡볶이 먹방이 그래서 현장에 안 갔다고 사람들이 욕 먹은 거잖아. 20년 어쨌든 홍수 피해 났을 때보다는 뒤인데. 네. 예. 아무튼 이제 다들 아시는 황교익이랑 떡볶이 먹방 찍은 거 그것도 네네.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이제 경선 유세 때인지 대선 유세 때인지 헷갈리는데 뭐 계란도 주고 뭐 해야지. 시장통 가가지고 이제 그 삐딱한 자세로 서가지고 아주머니 떡볶이 오뎅이 왜 이렇게 없어 그러고 막 계란도 좀 주고 그래야지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무슨 깡패가 분식집 와가지고 삥 뜯기 전에 괜히 시비 건 듯한 그런 말투와 태도로 그렇게 건들거리면서 말한 게 있죠 영상이. 그런 것들이 이재명 비판하는 쪽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저래서라도 쟤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키워드를 떡볶이로 잡아가지고 윤석열을 비판한다. 이 참 일단 뭐 이 민주당 얘네들은 네. 이재명은 그냥 자기들의 소중이라서 뭘 잘못했는지 아무 정보가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윤석열이 떡볶이 하는 게 이것만은 그냥 고가워 보이는 거죠. 뭐 둘 다 똑같은 거죠. 둘 다 똑같고 저는 굳이 따지면 이재명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황교익이랑 먹방 찍은 것도 그런데 저는 그 시장 통해서 건들거리던 그 모습이 그러니까 그게 정말 본질이다. 저 사람의 인간성이 본질이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거렁뱅이 같은 느낌. 그 조그만한 자기 위세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하나라도 진짜 사소한 거 하나라도 더 처먹으려고 하는. 네. 아우 진짜 딱 동네 양아치 근성 아닙니까? 국힘당은 이 웹자보에서 반복하고 싶으면은 우리한테 자문료 주면은 우리가 아주 그냥 확실하게 뽑아줄 거야. 아니야. 뭐 필요 없고 너네는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좀 말려 좀 대통령 좀. 말려지나 근데. 진짜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되치기 가능한데 국힘이 제대로 되치기를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어찌됐건 간에 떡볶이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네네. 보기에는 얼척 없는 이런 논평을 냈었고 또 연말 보면은 이무경이 이제 원내 대변인 이무경이 또 이제 메시지를 낸 대변인 브리핑을 한 게 있는데 해수부 장관의 이제 후보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보면은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강도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폭력전과가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민을 어떻게 보기에 음주운전도 부족해서 폭력전과까지 있는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추천하느냐. 음주운전은 초범임에도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폭력전과까지 있다니 할 말을 잃었다. 그러면 이제
도덕성 따위는 무시하고 네네. 인사를 추천하는 예.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한다는데 인사 검증 제대로 한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강도영이 음주 전과가 2004년에 있었고 150만 원 벌금 나왔어요. 나도 공교롭게도. 나도 150 하니까 딱 네.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자 이재명도 2004년 5월 1일 날 150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음주로. 이것도 이재명도 초범이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임호경이 궁금해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됐길래 150이 나오느냐 그러는데 같은 해에 똑같은 벌금을 받았으니까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당시 이재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3이었어요. 꽐라지. 그러니까 거의 만취 상태라고. 그 0.00 단위가 아니고 0점 단위면은 꽐라죠 꽐라. 그렇지. 0.2 넘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 잘못하면은. 이거 그러니까 그런데도 어딜 그 기어가려고 차를 타고 뛰어나가는지 참 핸들 잡는 게 궁금한데. 아니라 이 수준이면 화장실 갈 때 휘청휘청하면서 뭐 화장실 문도 제대로 못 잡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자 임윤경 씨는 이재명의 사례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강도형도 한 0.15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도덕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고 강도형이 지금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 이거는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폭력전과 같은 경우는 30만 원 나왔어요 벌금이 당시에 99년에 30만 원 나왔고 강도형도 뭐 젊은 날 치기로 사고 쳤다 뭐 이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벌금 30만 원 정도면 당시로서는 뭐 지금으로 치면 완전 경범죄 수준이고 당시로서는 완전 경범죄는 아니지만은 그냥 그 개인끼리 다툰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누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정말로 주업했다 그런 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뭐 이게 뭐 그냥 개인끼리 싸우고 그냥 당시 정서대로만 봐도 그냥 남자끼리 다리에 까다가 그냥 끝날 수도 있는 일인데 누가 쪼잔하게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감정 싸움으로 번지다가 이제 고소 고발까지 들어간 케이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부끄러운 일인 건 맞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음주 150 같은 경우는 큰 거 맞습니다. 아 크죠. 예. 그리고 도덕성까지 거론해야 될 거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 그 이정열 변호사가 이제 옛날 어느 팟캐스트에서 네. 이재명 전과 분석할 때 네. 얘기했지만 이 초범이 벌금 150 받는 거 엄청 드문 일이라고 했거든요. 임효경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이재명도 똑같습니다. 임효경 씨. 네. 대변인 임효경 씨. 네. 도덕성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재명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도덕성을 배제해도 상관없고 청와대만 그러니까 대통령실만 도덕성에 엄격해야 됩니까? 일단 뭐 얘네는 이런 거지. 뭐 이렇게 부끄러운데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원들이 뽑았잖아. 뭐 이런 거죠. 윤석열 어쨌든 대통령이 뽑았잖아. 아니 근데 강도영은 뽑은 게 아니거든. 강도영은 임명을 받는 거거든. 대통령 마음이지. 대통령 마음이지. 뭐 어쨌든 강도영 씨는 뭘 부끄럽게 뭐 해수부 장관을 하려고 이걸 받아들였어. 그냥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뭐 쪽팔리게. 그냥 내려가면 되는데 한편으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야 이재명도 당대표 하는데 뭐 해수부 장관 못할 거 뭐 있냐. 아이 그러시지 말고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하세요. 전당대회 때. 그렇게 해서 당선되면 됩니다. 예. 근데 임명직은 꿈도 꾸지 마라. 예. 특히 이런 장관직 같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이런 공직은 하지 마시라. 예. 아니면 청와대 비서실 이런 데로 그냥 가세요. 아무튼 저는 이 임용희의 이 브리핑 중에서 제일 웃겼던 대목이 이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따위는 철저히 무시하고 인사를 추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근데 민주당도 이게 진짜 할 말 없는 게 또 꼭 이재명이 아니라도 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네. 임명했던 그 수많은 인사들, 네. 뭐 강의원이라던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또 그 정의찬. 정의찬 이런 사람들 막 꽂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관장으로. 네. 네, 그거 괜찮습니까? 괜찮겠지. 물론 네. 뭐 질문을 했지만 괜찮다는 대답을 들을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합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이제 이재명식 이중잣대가 저는 좀 있다고 보는 게 네. 이재명이 예전에 그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때 그 김용환이었나? 그 치과의사. 네네네. 김영환. 그 양반 이제 학생운동 지금은 충북도지사가 됐죠. 네, 학생운동 전과 이야기하니까 뭐
뭐 정권은 다 전까지 그래서 되게 폄하를 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저는 일견 지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재명이 그때 던진 그 비하스러운 발언, 비하적인 발언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어느 일정 부분은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학생운동 지금 그 학생운동판에서 정치판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 상당수 보면 자기의 어떤 정과나 그런 것들을 과대 포장했다는 면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특별히 그걸 막 희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그리고 또 충분히 그 대가를 누렸잖아요. 몇십 년간. 그랬으면 이제는 그런 얘기 그만할 때도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벌였던 상당수의 학생운동은 저항을 넘어서는 저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그런 수준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단지 그걸 뭐 사보타주를 위한 사보타주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의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재명이 그렇게 말하는 게 어쩌면 무리가 아닐 수도 있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런 반면에 왜 또 자기 편에 있는 그런 운동권 애들의 정과는 또 모른 척 해줄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죠.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흘려 보내야 돼. 이재명을 끝으로 해가지고 이재명과 함께 네. 다 흘려 보내고 좀 이제 새로운 세대의 정치인이 좀 발굴이 돼야 될 텐데. 없어요. 안 보여. 없진 않을 텐데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단순히 운동권 청산력에서 운동권 출신 다 배제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중에서 옥소를 가려서 봐야죠. 네, 그렇죠. 네. 뭘 했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구분해서 일 잘하는 사람이면 그냥 뭐 운동권이든 아니든 데려와서 뽑아가지고 일 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발 도덕성을 잊지 않아야 할 테고요. 네. 근데 네. 근데 이명이 윤석열한테 대고 도덕성 때문에 무시하고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그 뭐야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게 나무란 아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 당장 그 상황도 모르고 몰라서 그러는 건지 뻔뻔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지 우리는 이래도 되지만 니는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건지 어쨌든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이모경이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거를 이제 그 양쪽 모두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지켜보면은 참 정말로 짜증나고 진저리가 난다 이런 꼬라지들이 네네. 그런 거죠. 사실 뭐 진저리 나는 와중에 오랜만에 등장하셨습니다. 네, 땅콩이는 까먹고 계시지 왜 또 나와가지고 뻘소리를 하시는지. 소주값이 올라가지고. 요즘 이제 쌍방울에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좀 그렇죠. 짜치나? 그러실만 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12월 6일날 세종시 민주당 행사에서 이제 이해찬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자신을 가지고 가면 일당을 뺏길 것 같지는 않고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다. 이게 김어준이 얘기해줬나 봐. 김어준이. 예. 김어준이 충분히 여론조사 꽃 돌려가지고. 예. 예. 총리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일단 김어준한테 뇌를 의탁하신 지금 이해찬 전 대표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럴 수 있다. 네,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지난 총선에서 그 수도권에서 103석으로 수도권 진짜로 거의 다 잡아먹었잖아요. 많이 먹었죠. 근데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수도권 좀 다시 뺏길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면서 수도권에서 70석을 먹으면 154석을 확보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단독 과반 또는 180석 확보 여부가 관건인데 노력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총선은 민주당이 잘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지난 총선이?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황교안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황교안이 정말 큰일 해줬다니까.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드캐리를 코로나 기간 때 잘하시긴 했지만 우리 황교안 10살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때 얼마나 많이 삭발 투혼. 표를 까먹었는지 정광훈이랑 붙어가지고. 네. 자, 그것도 그렇지만 또 이해찬 총리뿐만이 아니라 네. 여기에 또 두 사람이 더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이제 민주당이 꽤 큰 표차를 이겼잖아요, 당시에. 그러고 네네. 나가지고 상당히 고무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관해서 이제 이낙연 총리님은 그냥 상황이 다르더라. 그 케이스 자체가 다른 거라고 봐야지. 이거를 총선까지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총선까지 판세 분석의 어떤 근거를 끌고 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당 내부적으로는 이게 총선의 어떤 바로미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탄희 같은 경우는 우리 당 최대 목표는 국민의힘을 100석 이하로 내리는 거다. 이게 주어를 네. 국민의힘이 100석 이하로 내려가는 게 목표라고 했지만 네. 뭐 목표는 괜찮은데 그러려면은 니들이 진짜 한 이해찬 전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150석 이상 이렇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할 수 있을까? 자, 그리고 정동영 의원 이제 한술 더 떠서 이런 얘기까지 돌아온 했어요. 탕아. 네. 수도권 석권시 200석을 못하리란 법이 없다. 못했잖아 지난번에도 180이야. 그것도 그 더불어시민당이니 뭐니 쩌리들한테 의석수 줘가지고 합쳐야 네. 그때 180이었단 말이죠. 저는 이제 이탄이 이 말은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민주주의 실천행동이 창당을 한다면은 우리도 이제 우리 당 최대 목표는 국힘을 100석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탄이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뭐 그래 국힘 100석 이하로 내려가고 니들도 100석 이하로 내려가야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잠깐만. 그러면 둘이 합쳐서 만약 150 이러면은 나머지 150 누가 가져가? 뭐 어중이 떠중이들이 이제 나눠 먹으면 되죠 뭐. 에이, 그렇게까지는 잘 안 될 거고. 둘이 합쳐서 200석 이하. 그러면 참 좋긴 하겠죠. 네. 괜찮. 그렇게 돼야지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죠 사실. 이게 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낙관론을 이해찬은 펼치고 뭐 이게 마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좀 우리 편이 고무돼 가지고 열심히 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런 식의 이제 친미로 이런 식의 말을 던지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일단 이제 좀 이해찬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재명 적어도 이 말이 이제 이재명 지지층한테 던지는 말이라면은 이건 정말 치명적인 실수다. 왜냐면 이재명 지지층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안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온라인에서만 나불대지. 그리고 진짜 이게 이해찬 전 대표가 도대체 진짜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수도권 70석을 생각하는 거는 네. 그렇게까지 불가능한 숫자는 아닙니다. 네, 네. 그거를 이제 20대랑 19대 총선 결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네. 19대랑 20대의 공통점은 민주당이 일단 20대는 민주당이 1당은 되긴 했는데 압도적이지 않았다. 간신히 1당을 차지했다. 그리고 19대는 1당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18대 형편없었던 88석에 비하면은 팍 뛰었죠. 네, 비약적으로 예. 올라갔죠. 상당히 선전했다. 국힘 과반을 막았고 당시에. 예, 과반은 막았는데 나 과반 넘었어. 그때 새누리당이 그때 넘었었나? 150 넘었어요. 150 넘었었나? 네, 150을 넘었는데 그 새누리당이 쫄아가지고 18대 마지막에 국회 선진화법을 예. 만들고 이제 문을 닫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과반은 넘었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뭘 할 수는 없었어. 네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자, 그때 이제 19대랑 20대 때 민주당이 차지했던 의석수가 수도권 의석수를 보면은 한 대략 70석 근처예요. 항상 그러니까 거의 이제 안전빵으로 먹었으니까 그 정도라는 거죠. 19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30석, 네. 그다음에 경기에서 29석, 인천에서 반띵해가지고 6석 해가지고 한 65? 네. 65석, 65석이고 네. 20대 때는 서울에서 35, 인천에서 7, 그다음에 경기에서 40석 네. 해가지고 이때가 이제 80석이 넘죠. 네. 네. 그래서 중간치 때리면은 한 70석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계산이 어느 정도는 네네.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문제는 이게 그래서 그래 70석을 가져갔다가 치자. 네. 네, 이찬 전 총리의 말대로.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에서 한 80석 갖고 와야 되잖아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그게 훨씬 어렵거든요. 거기 호남 말고는 받아올 데가 없어요. 많이 없어요. 네. 예, 이게 비례도 딱 인심 써가지고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갔어. 네. 그러면은 20석이 안 되잖아요. 한 14, 5 정도 가져갈 수 있잖아요. 많이 가져가면 네. 민주당이. 네. 그런 다음에 이제 70석 넘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 지역구로 비례 빼고 충청, 강원, 진짜 호남 빼고 다 반토 압도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경북, 경남 거긴 빼고 제껴놔야 예. 완전 제껴놔야 되고 강원도도 거의 좀 전면이나 가깝고 강원도가 한 9석 되거든요. 민주당 자리가 9석이나 있어요. 아니야 전체 의석수가 전체 한 9석 되거든요. 지난번에 다 넘어갔지 9석이. 그렇죠. 강원도도 다 넘어갔고 충청이 이제 충남 그러니까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여기서 이겨야 돼. 확실하게 이겨야 돼. 네. 확실하게 이겨야 되고 네. 제주도도 3석 있는데 거기서도 앞서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대전 충남 쪽에서 이제 상당히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던 양분 중에 한 명이 이상민 의원이잖아. 이상민 뭐 이번에 탈당했잖아요. 탈당하니까는 뭐 거기 그 시위에 싹 다 데리고 나왔어요, 조직들. 예,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더라고. 네. 이상민이 빡쳐가지고 국힘 들어가면은 대전에서 몇 석은 까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것처럼 보이죠. 네. 이상민 의원은 거의 웬만하면은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을까, 아니면은 무소속으로 그냥 서로 짜옹해서 당선만 되고 나중에 입당하든. 저는 우리 만약에 민동이 창당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정치인 그리고 이제 원칙과 상식이 합류하고 나중에 총리님도 만약에 합류하신다 칩시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상당한 자기 지분을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수용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상민 싫어한 거랑 별개로 그 양반도 지역 명주적인 그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이제 그거는 뭐 상당도 해야 되고 이상민 의원이 그쪽으로 와야 되기도 하고 네. 두 가지 조건이나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뭐 거기까지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상민 의원 탈당한 게 그냥 의원 한 명 빠져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타격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네. 얘네들이 이야기 개딸들은 잘 모를 것이고 일단 그렇겠지만은 하여튼 얘기가 좀 넘어갔는데 네. 수도권 70석 정도 가지고 뭐 150석이냐 뭐 아니면은 막 180석 막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다른 지역 상황들이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러니까 반반 나눠 갖는 거 가지고도 안 돼요. 그렇게 네. 해서는. 네. 예. 왜냐면은 우리가 늘 어떻게 보면은 한때 불만이었던 거지만 뭐 인구 때문이라도 그렇지만 네. 경상도가 진짜 의석수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얼마나 갖고 올 수 있냐고. 거의 전멸이라고 봐야죠 이제. 부산도 지금 다 넘어갈. 지난번에도 3석이었어. 부산에서 3석. 네. 그 다음에 뭐 어디 하나 있었나? 하여튼 모르겠다. 무슨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냐고. 이게 산수가 안 되냐고 이게. 뭐 수도권만 가지고 막 다 될 것 같아 아마.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겠습니까? 김어준 빨이지 뭐. 그러니까는 뭐 있냐고. 아니 근데 정치를 진짜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단순한 숫자 정도는 탁탁 나오잖아. 근데 수도권 70석 가지고 막 그 21대 총선 같은 스코어가 어떻게 다시 재현될 거라고 보냐고. 이해찬이 자기가 진실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과연? 물론 그렇기도 한데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어야지. 이게 막 으쌰으쌰 하고 한다고 이게 될 만한 숫자냐고요. 이게. 저는 이해찬 이런 소리 저 20년 장기 집권 이야기도 그렇고 그냥 막 던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이. 어쨌든 뭐 이해찬은 이해찬이고 저희 네.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뭐 19대랑 20대 좀 차이를 또 얘기를 하자면은 19대 때는 그때 이제 이명박 현직일 때잖아요. 네네. 현직 막판일 때죠. 2012년 네. 마지막 해 집권. 그때 이제 이명박 인기 당연히 없었죠. 네. 그래서 사실 또 민주당이 이번에야말로 이제 벼르고 만회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빅텐트론 나오고. 예, 막 그다음에 뭐 낙곰수도 네. 막 이렇게 오고 막 통진당 막 합체하고 막 민주당이랑 네, 통진당 네, 또 네. 합체하네 만에 막 그러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일단 현직 대통령이 인기가 없었다. 그런데 뭐가 있었냐? 차기 유력 주자 박근혜가 있었지. 박근혜였었죠. 네. 그리고 그게 이명박이 안티테제로 작동을 했죠 당시에. 네. 그래서 새누리당이 과반이 넘는 그러니까 그때 막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꾸고 네. 이제 일당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전재수 의원도 예전에 얘기한 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김용민이 가본 게 꽤 있다. 그걸 뭐 쎄 빠지게 누비고 있는데. 네, 뭐 그랬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 20대 우리 이제 추 영감님이 갑자기 등판을 해가지고 네. 치룬 20대 총선 그때는 이제 현재 대통령 박근혜였고 역시 인기가
불안불안해졌죠. 그렇죠. 네. 간당간당할 때였죠. 그때부터 슬슬 네. 그리고 그때 차기 유력 주자는 문재인이었죠. 문재인 네. 전 대통령이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비슷비슷했는데 어떤 차기 유력 주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힘 쪽에 이제 그런 네. 그런 간판급이 없었죠. 네. 메인 이벤트가 눈에 띄는 메인 이벤트가 네. 민주당에 비해서 없었고, 그래서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하게 보면은 2024년 네. 현직 대통령 당연히 윤석열. 예, 윤석열일 네. 거고 윤석열 인기 없죠. 네. 그럼 차기 유력 주자가 이재명이냐? 이재명인데, 근데 이재명이 과연 이재명이긴 하지. 네. 근데 이런 2012년에 박근혜나 네. 2020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네. 뭔가 희망적이고 아니면 또는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전혀 아니기도 하고 대중 전반에 펼치는 소구력이 훨씬 약하죠. 그렇죠. 이재명은 개딸만 있지. 네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몸파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 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그림이 나오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만한 그런 분이었으니까. 그러니까는 180석이라는 그런 엄청난 숫자를 낙관할 수 있는 또는 과반도 네. 불안한 숫자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그려지지 않는다. 구도를 봐도 그려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의석수로 대충 아무리 셈을 해봐도 안 나오는 숫자다. 사이즈가 안 네. 나온다. 그러니까 잘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뭐 선방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실제로는 의석수가 까이는 거기 때문에 선방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민주당이 원래 자력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의석수는 140석 미만이라고 봐요. 저는 130석 언저리 정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20대 때 그 결과 그 정도 수준이고 사실 21대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그건 청와대 프리미엄이라고밖에 말을 못 하거든요, 사실. 그때 문재인 정부가 전반기 때 너무 잘했기 때문에 거기 저 정부 밀어주자는 그런 심리가 작용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막 그 부산 같은 데 다 온갖 이기기 힘든 지역구에서도 속속들이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청와대 프리미엄 같은 게 다시 그런 어떤 외부 요인이 있지 않는 한은 민주당 자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의석수는 저는 130석, 140석 그 사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맥시멈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참 이해잖아. 20대 때가 정말 잘한 거예요, 사실. 20대 그 선거가. 하여튼 뭐 나름 하여튼 정치권에 네. 뭐 한 일도 좋건 말건 뭐 많이 있고 뭐 어쨌든 이름값 드높은 자기 말로는 자기가 선거의 귀재다. 네, 뭐 그럼 하여튼 그런 어른이죠. 하여튼 나이가 많으시니까 네. 어른인데 이렇게 참 턱도 없는 소리 하면은 노망 들었다는 말밖에 저는 진짜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반면에 보면 국힘 진영 쪽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그쪽 진영 쪽 언론들, 뭐 중앙일보 조중동 위시한 그런 언론들에서는 지금 그 위기론을 부상시키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지금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또 지금 또 이쪽 뭐 오마이냐 한겨레 같은 데서 받아 쓰고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지금 위기론으로 지목을 한 게 윤건희 리스크입니다. 그 김건희 리스크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김건희 지금 뭐 자숙시키고 뭐 어느 신문사들이 했더라. 거기는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내보내가지고 관저에서 내보내가지고 그 사저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있어라. 짱 박혀 있으라고 네, 한동안 네. 반성하고 이렇게 그렇게 시키라고 나다다니 못하게 하라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인데 이게 지금 그쪽 언론들에서 다 나온 이야기예요. 김건희 리스크 너무 크다고 이대로 냅두면 총선에서 필패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여태까지의 뭔가 김건희가 입김이 세기는 뭐가 있었나봐 이렇게 막 다들 뛰쳐나와가지고 말리는 거 보면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식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쓴소리를 이쪽 진영에서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던질 수가 있는데 우리 쪽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우리 쪽도 아니지 이제 민주당 쪽은 그런 것도 없어요. 이해찬 나가지고 이런 뻘소리 나고 있고 이제 겨우 뭐 조금씩 뭐 좀 나오는 이렇게 그나마 좀 네. 약간 메이저급에 속하는 언론에서 살짝 위기 의식 한겨레 같은 데서는 이제 조금 예. 나오고 있는데 오마이 같은 데는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오마이는 뭐 거기는 네. 뭐 썩었어. 그냥 뭐 아주 그냥 이재명이랑 한 몸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총선 한 4달? 네, 4달 정도 남았죠. 지금 먼저 앓는 소리 하는 쪽이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네, 앓는 소리 하는데 뭐 그냥 흔해 빠진 네. 뭐 읍소론 뭐 네. 잘못했습니다. 저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뭐 이런 걸 하면은 그런 거는 괜히 처맞고 그런 거 의미 없고 지금 이제 그 조중동에서 때리는 것처럼 야 김건희 정리하라 이 정도 무게감 있는 얘기 나오는 거는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하여튼 근데 국민의힘도 지금 이제 거기도 결국은
혁신이 그냥 문 닫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또 그 지지율 많이 깎였다는 얘기도 있죠.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언론에서는 이렇게 인유한 네.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 청와대 지금은 이제 청와대가 아니지 대통령 용산의 복심 아니냐 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서 네. 대차게 뭉개고 그냥 갔거든요. 네. 이렇게 끝난 거 보면은 네. 그 도대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언론에서도 결국은 틀린 거 아닌가. 그보다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 벌써 이제 레임덕이 빠졌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럴 싶은데. 그럴 수도 있죠. 계속 지금 국힘의 지지율을 우리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러니까 청와대가 민주당 지지율을 견인해 갔잖아요. 끝까지 하드캐리해서 갔잖아요. 그렇죠. 정권 그렇죠. 5년 내내. 네네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어떻습니까? 임기 시작부터 해가지고 국힘 지지율 깎아먹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죠. 대통령실이 이러면은 리더십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김기현까지 당 대표로 앉혀놨지만은 이 당이 그래서 제대로 굴러가냐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쯤 되면은 국힘 그 의원들도 내년에 총선인데 지금 뭐 야 쟤들 말대로 들었다고 우리 다 떨어지게 생겼다 이런 의식이 생겨나면은 계길만 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지금 딱 계긴 모양새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전반적인 움직임을 보면은 민주당보다 국힘이 건강하다. 당 체질 면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계기긴 계겼는데 네. 얘네들도 뭐 답은 없거든. 건강 이게 또 애매해. 민주당에 비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에 비해서 이거를 건강하다고 해줘야 돼 아니면은 뭐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비유를 못 하겠어. 뭐 하여튼 뭐 말은 안 들었는데 그렇다고 뭐 니네가 뭐 정치를 잘 해보겠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 뭐 이런. 민주당에 비해서라고 합시다. 그래도 지금은 진짜 두친 개친 상황이라서. 그래도 김기현이 이재명은 아니잖아. 약간 이제 좀 비슷한 면은 있어요. 이게 워낙 이재명이 그 강한 빌런이라서 그렇지. 아니 그리고 국힘에 개딸은 없잖아. 국힘 당원 중에. 그거는 좀 차이가 있네요. 네. 그리고 국힘은 적어도 유튜버랑 붙어 먹질 않잖아. 그렇죠. 그것도 크죠. 네. 예. 그런 세세한 디테일들 따져보면은 국힘보다는 민주당보다는 낫다라고 얘기하기 그렇게 건강한가? 이상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상하다. 이 상황 자체가 그 총리님이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이제 진절이 나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윤석열이고 비교 대상이 이재명이야. 힘듭니다. 비교 대상이 윤석열이고 이재명이면 나도 인격자야. 힘이 듭니다. 나도 인격자고 나도 꽤 스마트한 사람인데 걔들이랑 비교하면은 뭐 인격자까지는 모르겠지만 스마트는 좀 가능하다. 인격적으로 내가 그 사람들보다 훌륭하지. 내가 집에 와서 뭐 쌍욕을 한 적이 있어. 뭐 그렇죠. 우리 욕 잘 못하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욕해도 별로 이제 좀 타격감도 없고. 네, 그렇죠. 네. 어디서 뭐 붕어 대가리 정도는 찾아줘야 네. 욕 좀 한다. 그렇죠. 이럴 네.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최근 말도 많았던 민주당 중앙위원회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네, 이제 7일 날 중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이제 올라온 안건이 두 개였어요. 당헌 25조 개정이랑 당헌 100조 개정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100조 개정은 뭐냐면은 내년 총선 이제 경선룰 관련인데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되는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이것도 이제 그 좀 이 공직자 평가를 공심위에서 하나 이거 공관위에서 하나? 이게 이제 평가 분명히 그 채점 기준편에 있을 거예요. 어떤 네네네네. 항목별로 있긴 할 텐데 그래도 이것 좀 그 어떤 그 뭐야 주관이 개입될 수 있지 않는가 모르겠네. 뭐 말로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일단 하여튼 뭐 최근에 이렇게 각 지역구별로 여론조사도 돌고 했었죠. 그래서 요 조항만 놓고 봤을 때는 아주 명분이 없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일 못하는 사람 쳐내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개정안이 당헌 25조인데 이게 이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에 권당표 반영 비율을 뭐 현행보다 한 3배 이상 수준으로 상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권당대 대의원 지금 그 전당대회 때 권당 대비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이 1대 60 정도 됐어요. 그거 이제 약간씩은 변동 그때 상황 따라서 뭐 당원 숫자나 그런 것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략 1대 60 정도로 보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1대 20 수준으로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권당 표의 비중을 3배 깎고 권당이나 대의원 표 비중을 3배 깎고 권당 표 비중을 뭐 상대적으로 3배 올리는 그런 효과가 나는 건데 이제 이날 그 중앙위원회 이제 이 표결이 앞서가지고 자유발언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전해철 의원이 한 얘기를 보면은 전당대회 이제 실제 투표율이 한 37% 이제 40% 미만 정도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감안을 해보면은 현행 이제 60대 1의 비율이 23대 1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서 당원을 개정을 해버리면 실제 그 표의 가치는 8에서 9대 1 정도가 된다. 이게 내가 예전에 그 전당대회 투표 이거 해가지고 내가 계산했던 거거든요. 우리 그러니까는 지금 현행 시스템에 네. 이 비중으로만 가지고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지적을 했던 게 뭐냐면은 네네.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네. 대의원 표 대비 권리당원의 표가 네. 비중이 내려간다. 그렇죠. 한 사람의 비중이 네. 내려간다. 그런 게 문제다. 차라리 뭐 20대 1이면 20대 1 고정 비율로 가야지.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네. 그래야지 권리당원 투표율도 제고시킬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 비슷하게 전해철 의원이 지적을 한 거죠. 네. 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때 이게 계산이 맞거든요. 한 네. 23대 1 수준 이거 맞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기존 방식도 그다지 옳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권당들이 투표 참여를 많이 하면서 자기 표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이상한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아예 대의원 표 비중을 확 줄여버림으로써 그렇죠. 네. 바꿔버린 거거든. 그러면 또 대의원 표 비중이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대의원제를 아예 없애버리던가. 지금 대의원제 없애겠다는 수순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예 한 방에 없어지지 뭐. 하여튼 굉장히 계산과 근거에 입각한 훌륭한 좋은 지적이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 대의원제 취지를 뭐 저희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게 이제 전국 정당으로 가는 어떤 초석. 그래서 이제 지금 당원 구성비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렇죠. 소수 지역의 이제 그 의견을 크게 반영을 하기 위해서 대의원제라는 걸 도입을 했다라는 그 취지에 비춰 보면은 상당히 역행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개정이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날 그 투표 결과는 중앙위원 총 605명 중에 80.99%가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490명이. 그래서 네. 이제 찬성이 67.55%, 331명, 그다음 반대가 32.45%, 159명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날 이제 중앙위 최종 의결로 이제 이 두 가지 개정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두 가지 이제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됐는데 하나는 이 투표 자체가 어거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건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00조랑 25조 두 개를 개정한 안건이 두 개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표결은 한 번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패키지야, 말이 패키지. 그러니까 100조 투표 따로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당원 25조 투표를 또 따로 해야지. 따로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두개 개정하는데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투표가 어디 있습니까? 투표를 요식행위로 본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냥 따라 이게 딱 두 개를 둘 다 고칠 거야. 이런 지도부에서 이런 의사를 표결 방식으로 드러낸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상당히. 이거를 그러니까 문제 제기한 사람이 그 현장에 네. 거의 없었나? 하여튼 이게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지 참 그렇죠. 답답하고요. 이 절차적으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투표 방식으로 투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좀 더 골 때리는데 이거는 지금 당헌 100조 같은 경우에 당헌 101조의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저희 당헌 이제 101조가 뭐냐 한번 봅시다. 중복 적용 금지 및 예외 등에 관한 이제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구나. 다시 당헌 101조를 봅시다. 이제 뭐 세 가지 항목인데 제1은 이제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경선 가감사는 중복해서 보유하지 아니한다. 경선 가감사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예는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정하되 해당 선거구의 경선 후보자 및 경선 방법 확정 시 함께 공표한다. 뭐 이건 이제 패스할 내용이고 네. 두 번째 조항이 이제 충돌되는 내용인데 경선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경선 방법은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한다. 1년 전에 다 룰 세팅을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여름에 했어야 되는 거네요. 네. 8월 전에. 네. 근데 지금 이제 백조 개정안을 갑자기 4개월 앞두고 좀 12월에 한 와서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이거 지금 그래서 이거 뭐 저희 정치에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가처분 걸면 걸릴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게요. 걸어 볼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둘 다 그러니까 방법도 방식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그나마 만들어낸 조항이라는 것도 되게 엉성하게 만약에 그래서 정말로 이걸 하기가 100일조를 같이 개정안을 올린다고 해도 말이 안 되겠구나. 그렇죠. 네네네. 그 개정되기 전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애초에 이거 지금 그 100조 개정안 같은 경우는 진짜로 어거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지도부한테 미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년 8월에 이제 새 네. 지도부가 들어서면 네. 아니면 그 전당대회 때 이 당원에 대한 수정안을 같이 올려가지고 전당대회니까 전체 당원들한테 확인을 받는 거죠. 네. 그랬어야 되는 건데 이게 갑자기 12월에 난리 부르스를 땡긴 거죠. 참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이 25조 개정안 같은 경우는 권당 비율을 늘리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제 내년에 또 출마하는 거 아니냐? 또 출마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당 대표 이제 재임을 하게 되냐? 명푸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라면은 십상 정도 띄엄띄엄 나왔어. 연속으로 하진 않았어. 송영길은 푸틴이랑 친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송영길이 이재명이랑 근데 송영길 이재명이랑은 안 친하지. 앞으로 좀 친하게 지내봐. 푸틴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참 이걸 뭐 이제 절차적으로도 보면 절차적으로 이렇게 일단 절차적으로 말이 안 되게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그나마도 내용면으로도 봤을 때도 되게 엉성하게 대충 날림으로 이렇게 이제 개정을 했는데 이 개정 그러니까 이 표결 자체가 요식행위였다. 이걸 스스로 입증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날 이제 중앙위원회 표결 들어가기 전에 자유토론에서는 이제 여러 의원들이 이 같은 투표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내세웠는데요. 네. 네, 이때 나왔던 얘기들을 한번 보시죠. 자, 이원우 의원이 이제 요 워딩이 워낙 세가지고 많이 이제 언론에 다뤄지고 있죠. 특히 직접 민주주의가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그건 완전히 포퓰리즘과 정치 권력의 결합으로 독재 권력이 된다. 우린 그 경험을 최근에도 봤다. 나치 그리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태극기 부대의 결합.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꼴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죠. 네, 저도 댓글에 한번 그 이재명 지지자분께 이제 나치도 민주적으로 히틀러도 이제 집권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얘기를 똑같이 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이제 황교안 태극기 부대 이것도 우리도 많이 했던 얘기인데. 그쵸. 그때 그 당심이 황교안이었거든. 네. 그렇죠. 당시는 황교안이었지. 그런데 이제 황교안은 태극기 부대랑 붙어먹고 유튜브랑 붙어먹고 정광훈이랑 붙어먹었죠. 그러다 쫄딱 망했죠. 그렇게 폭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이 대표가 말하는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게 그 국민이 과연 누구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 말 바꾸기를 일삼아가면서 그게 다 국민 눈높이인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버릴 말이 없습니다. 네. 이게 뭐 나치라는 단어를 갖고 와서 이게 뭐 말이 되게 심한 것 같지만 뭐 이거는 그냥 고유명사니까. 이거 지금 뭐 사실 이제 이건 좀 뭐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이제 세련된 워딩으로 저는 이제 바꾼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 빨갱이 새끼야. 아니 근데 그 당시에 독일의 나치가 뭐 글쎄요 어떤 의미로는 빨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참 웃긴 게 그 나치가 그거잖아요. 국가 사회주의당의 독일어식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뭐 내셔널 소셜 어쩌고 그런 당인데 그게 이제 줄이면은 나치가 되는 거잖아요. 걔네들 그거 따지고 보면 빨갱이 국가 사회주의 빨갱이지 그게. 그러니까 스탈린이랑 멱살 잡고 싸워서 그렇지 빨갱이끼리 싸운 거야. 굳이 얘기를 하면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게 그렇게 뭐 자극적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인 이거는 사실이고. 그렇죠. 예.
인류사에서도 정말 크나큰 아픔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누구한테 나찌라고 너 이 나찌 같은 새끼야라고 하면 그건 욕이 되고 모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이재명을 향해서 이 말을 던졌는데 이재명은 반응이 없었지. 아니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경고인 겁니다. 당장 지금 뭐 당원들 대다수의 당원들이 대다수인지 하여튼 과반이 넘는 당원인지 일단 과반 다수의 당원들이 호응해 준다고 좋아할 거 아니다. 그렇죠. 공멸하는 수가 있다. 네. 왜냐하면은 그 호응해주는 그 당원 구성 성분이 국민 전반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이제 정당이라는 게 결국은 정파 색깔은 모이기 때문에 국민 전반을 반영하지는 못할 겁니다. 정당 구성원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도 그 괴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대중 정당으로 성공할 확률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심하게 편중돼 있다. 극심하게 편중돼 있다. 어디 뭐 방구석 데스메탈 같은 애들 그러니까 대세는 막 BTS고 블랙핑크고 그런데 어디 빌보드 근처도 못 가. 우리가 기획사 짜리면 쫄딱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취향으로 기획사 짜리면 쫄딱 망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윤영찬 의원도 네.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당 분위기는 대의제가 마치 악이고 1인 1표제, 직접 민주주의가 선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 같다. 그러면 모든 국가가 직접 민주주의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정당주의는 당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맞다. 하지만 정당 존재의 이유는 결국 국민 아닌가? 대의제는 수기 정치하고 일부 이해관계 가진 사람들이 정치 장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존재해 왔다. 대의제를 중심으로 하되 직접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완할 건가를 고민해야 한다. 아주 정론입니다. 여기도 좀, 예, 그렇죠. 특히 이제 저는 요 대목을 이제 개딸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정당주의는 당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다. 근데 그 주인만 내세울 거면은 정당 지원금도 받지 말고 그렇죠. 세금으로 받는 건데 그거. 선거 때 찍어 달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도 말고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은 니들끼리 지지고 먹고 뭘 하든 간에 난 신경 안 쓰겠다고. 이재명을 그냥 정신 당대표를 모시든 말든 간에 신경 안 쓰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잖아. 정당 지원금 받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찍어 달라고 이야기도 안 찍어주면 일찍 탈행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원망하고. 그러면은 이 당의 주인이 과연 당원들 거라고 할 수 있겠냐고. 이 당 자체. 이 당이 굴러가려면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지들만 가지고 당이 굴러가? 아니지. 공당이라는 건 애초에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당원으로 활동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 정당 해산 같은 것도 법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그렇죠. 자, 그다음에 홍영표 의원도 굉장히 뼈 때리는 말씀을 이재명 면전에 대고 하셨습니다. 이재명 바로 앞에서 얘기를 했어. 네. 아, 뭐 그렇지. 이런 거는 뭐 이재명 면전에서 해야지. 네. 자, 이번 당원 개정이 김은경 혁신위에서 제안한 것이어서 한다고 하는데 김은경 혁신이 제안 1호가 불체포 특권 포기였다. 근데 이재명 대표 그렇게 하셨느냐? 네. 당연히 안 했죠. 네, 쌩 깠죠. 가필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홍인표 의원이 좀 빡치면은 섹시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겁나 섹시합니다 이거. 아 이거 그 영상도 있잖아요. 네. 표정이 그러니까. 섹시해. 그러니까 이 발언할 때도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 간만에 저 양반 또 제이슨 스타디움 빙의하네. 자, 그다음에 이제 박용진 의원 보겠습니다. 네. 이 박용진 의원이 그거 이제 당원 100조 이거를 인용을 네. 했네요. 예. 당원 당규에는 경선 규정을 바꾸려면 1년 전에 하라고 돼 있다.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함부로 바꾸고 담겨져 있던 정신을 훼손하는 건 민주주의 당 정신 훼손이다. 당 지도부가 당헌을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자 이제 그 자유발언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때 이재명은 뭐라고 썼냐?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눈 감고 고기 뒤로 젖히고 있거나 아니면 뭐 휴대폰 네, 폰 들여다보고 그러고 있더라 이거지. 뭐 코딱지도 팠다는 거 얘기도 살짝 돌았는데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예. 태도나 그런 태도들을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결도 이상한 방식으로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은 이날 있었던 이 그 총회가 그냥 요식행위였다. 그러니까 네네. 야 어차피 내 말대로 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은 안 했지만은 태도나 이제 방식으로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거지. 굉장히 건방지게 지져라. 네, 그렇죠. 기차는 간다. 안 들려 그런 거지. 어차피 뭐 다 끝났어. 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끝을 냅시다 진짜로. 진짜 확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8일날 시사저널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가지고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인가 싶었던 내용이 있는데 깜짝 놀랐던 네.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낙연 측근들의 실무적으로 진당 준비하라 지시라는 제목의 기사이고 이제 기사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 민주당 중진 인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전 대표가 최근 측근들에게 신당 창당을 실무적으로 준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이제 이날 오후에 마침 또 MBC에서 이제 그 라이브로 인터뷰를 했어요. 네. 유튜브로 나왔는데 이날 그 인터뷰 중간에 이제 그 여자 앵커가 질문을 합니다. 이거 지금 시사저널에 이런 기사 나왔는데 맞냐? 창당 준비 지시하라고 했냐? 그러니까 총리님이 뭐 틀린 말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실무진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실무진들이라는 게 군대로 치면은 보통 보면 사람들은 장교들이 이제 주목을 많이 받는데 실제로 실무에서 보면은 그 고급 부사관들, 고위 부사관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역할을 맡는 경우들이 많지 않냐.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말하는 실무진들이 그런 분들이다. 그 이제 그 현역 정치인은 아니지만은 네네네. 실제로 실무를 계속 담당했던 사람들한테 이런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게요. 네. 근데 참 사실 이 단독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예, 야 진짜일까 아닐까 막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 근데 총리님이 확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요. 네. 당일날 바로 확인해 주셨네요. 네. 지금 그리고 그 저희 정치실에서 가피우스님도 이제 많이 짚어주셨는데 총리님 워딩을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 워딩이라는 게 그 웬만하면은 뭐가 이제 진행되는 중간에는 그런 거 없다. 아니면 부정을 하든지 아니면 말을 흐리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총리님 보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다. 뭐 이를테면은 전임 총리들이랑 만났냐?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뭐 만났다 그랬죠? 만났는데 뭐 그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그리고 뭐 셋이 같이 만난 건 아니지만은 이러이러한 자리에서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뭐 나라 걱정하고 헤어졌다. 뭐 그런 식까지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네네네 그랬죠. 그렇다는 거는 좀 뭘까 이제 기존의 이제 정치인 화법으로 비춰보면은 이건 뭐 뭔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화법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보면 이제 총리님이 지금 막 드러내고 계십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한 장씩 까볼까 그러고 이제 한 장씩 까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나 뭐 들고 있어 이렇게. 블러핑이 아니야. 이거 장이야. 이건 메이드인데. 에이스냐, 막 이냐 막 그러고 있고 막 다음 거 뭐지 막 짠짜라짠 짠 막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이거 스트레이트 플러시 것 같은데 막.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총리님 반응 수위는 세지고 점점 이제 구체화되어 가니까. 네네. 이거는 또 이제 그 개딸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사실 총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건 또 다르게 만약에 총리님 그래서 지금 뭐 이재명 중심으로 단합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칩시다. 그럼 개딸들은 가만히 있을까? 욕할 걸? 저거 이제 와서 이재명한테 붙어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럼요. 꺼지라 그러고 막 당에서 쫓아내라 그러고. 그렇지. 어디서 숟가락 올리려고 하냐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이제 개딸들의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뭐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총리님이 부각되니까 지금 저쪽 유튜버 전반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지자 그룹에서도 그렇고 다시 이제 같은 뉴스 들고 나와가지고 또 이제 개소리들 하기 시작해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이낙연 미담 확성기 계정에서는 계정주 분께서는 이제 맨날 말 듣고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짤을 만드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짤 내용을 쭉 풀어가지고 이제 한번 읽어드리려고 통으로 이제 퍼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소제목을 개딸 대응 매뉴얼이라고 붙여봤는데 6개 정도의 이제 그 항목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얘네들이 태클 긁고 넘어지는 그 항목에 대해서 반박 근거들을 이렇게 쭉 적어놓은 겁니다. 일종의 이제 FAQ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 이거 맨날 나오는 얘기야, 저 새끼들. 네. 자, 이제 이거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이기명 전 노무현 후원 회장께서 확인해 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이낙연 전 총리께서 당시에 탄핵 반대표를 던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2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낙연 총리님이었죠. 네네. 그래서 탄핵 전날까지 그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던 탄핵 발의안 서명에 응하지 않은
6명 중에 한 분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이낙연 당시 의원이 탄핵을 주도한 지도부 교체를 주장하기도 했었다. 생각해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당내에서 거의 싸우셨구나. 그렇죠, 그렇죠. 여료당 안 가고.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그 뭐야 이제 조 누구야? 그러니까 원래 그때 그 조 뭐야 뭐 미스터 쓴소리인가 뭐 하여튼 그야. 조수 아니 조수는 아니고 세 글자 조순형? 맞네 조순영 맞네요. 예. 조순영이 그때 이제 당 대표였나 뭐 하여튼 그랬을 텐데 이래가지고 이제 추미애로 넘어갔나 뭐 그러죠. 그래서 추미애가 이제 본의 아니게 삼보일배를 총선 이겨보겠다고. 지금 또 누가 이재명 보고 삼보일배 하라고 그랬더라? 이번 주에 누가 고라님 아닌가? 페이스북에서 툭하면은 그 아니. 회동하려면은 삼보일배하면서 오라고. 아니 정치인 중에 이재명 삼보일배라는 그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뜬금없이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자, 해서 아우 진짜 거짓입니다. 이거 이런 것도 하면은 참 그냥 확 걸어버려야 돼. 이거. 그렇죠. 진짜. 자, 그다음에 21대 국회 법사위원장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준 게 이낙연 당시 당대표 때문이다. 네. 이런 또 거짓말이 돌고 있다고 말이 합니다. 돌고 있는데 요 사실관계를 짚어보면은 이제 당대표 취임 후에 총리님이 당대표 취임 후에 국힘이 이제 상임위 재배분을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근데 당시 이낙연 대표는 시간 낭비라면서 이제 거부를 했어요. 이거를 단칼에 잘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자 이때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202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2020년 그때 8월 그러니까 8월부터 임기 시작하신 거죠. 네네. 8월에 이해찬 그만두고 이제 경선해가지고 거의 9월 초좀 전당대회 끝나가지고 이제 당 대표가 임기가 시작되는데 이때 나왔다는 얘기야. 네. 근데 이때 안 넘어갔잖아. 그리고 상임위 안 넘기고 하드캐리 그죠. 법안 422개를 통과를 시킨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이때 이 당시에 자 뭐가 있냐면은 합의가 있었어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서.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를 후반기에 넘겨준다. 네, 하반기 21대 이제 하반기에 국민의힘한테 넘겨주겠다. 이게 언제 있었냐면은 2021년 7월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원내대표가 윤호중이고 당대표는 송영길이었습니다. 왜냐? 송영길이 임시 전당대회 때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이제 물러나시고 5월인가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그때 송영길이 당 지도부 당 대표가 되거든요. 그렇죠. 1년 전에는 물러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5월에 송영길 대표 체제가 시작이 되고 여름에 7월에 합의가 나온 겁니다. 기사 검색해 보면 나와요 이게. 다만 이제 총리님은 이후에 이제 당 대표 아닌 상태로 당 대표 아닌 신분으로 그 상임위 그러니까 법사위 물려주는 건에 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신 적은 있어요.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약속했으면 지켜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코멘트 가지고 이낙연이 법사위 물려 넘겨줬다는 식으로 이제 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 원내 지도부에서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하기로 했으니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태클 걸지 말고 합의대로 이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님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께서 대표 시절에는 무시한 거고 그렇죠. 합의대로 해. 그래서 근데 이제 시기가 왔잖아. 그럼 해야지. 합의대로 해야지.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쌩 깠는데. 쌩 깐 게 아니지. 합의가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거기서 딜에 응해줘야 될 이유가 없었거든. 그렇죠.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진짜 잡혀간다 너네들. 아 이거 확 다 걸어버려야 되는데. 아 이거 하나하나 건건이 다 걸어버려야 돼 진짜. 자 다음은 이제 옵티머스 얘기입니다. 일단 이제 이 수사 자체가 종결이 됐어요. 22년에. 네네. 그래서 이제 총리님은 무혐의로 종결이 됐습니다. 아 22년까지 수사가 진행됐군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걸로 이제 종결이 된 내용을 보면은 총선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 보좌관 사무실에서 가져온 복합기의 명의 변경을 제때 하지 않아가지고 76만 원이 미납된 게 이제 사건의 전부다.
그러니까 액수가 너무 적어. 네. 이게 뭐 이제 안타깝게 물론 이제 옵티머스라는 게 워낙 그 시끄러운 부분이고 참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뭐가 수사가 지금 이제 일부는 굉장히 재판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또 옵티머스라는 이름 자체가 큰 거지 이게 옵티머스 떼고 생각하면은 이거 되게 사소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도 예. 하고 일단 총리님은 무혐의라고 그냥 종결이 됐어요. 뭐 이렇게까지 태클을 걸 거면 니들이 증거 좀 캐와가지고 뭐 다시 고발을 하든지 재수사 요청을 하든지 지금 다 끝난 일 가지고 예를 들어 이재명은 재판받고 있으면서도 무죄라고 그렇게 지랄하면서 이건 재판까지 갈 일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계속 태클을 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기소조차 안 된 거 아닙니까? 일관성 없고 아무튼 네. 옵티머스 꺼내면은 허위 사실이다 이것도. 네. 꺼낼 이유가 없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 경선 불복. 자 이제 이것도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있었던 일을 쭉 따라가 보면은 이재명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 이제 그 논란이 되었던 그 사퇴자 득표 무효 처리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캠프가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네, 사사의 네. 관련해 가지고. 근데 당무위에서 그냥 지나갔죠. 이상민 주도하에. 이상민하고 송영길. 네. 예, 당무인은 일단 송영길이고. 그래서 이제 이낙연 총리 당시 이낙연 후보는 당일날 이제 수용한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때 우리 정말 속 터졌었죠.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그 이낙연 총리님이 이제 대선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이재명이 대선 기간 내내 80회 유세를 했는데 그 선대위 상임위원장인 이낙연 총리님은 85회를 뛰었습니다. 지원 유세를. 그리고 뭐 한 127회 정도 네. 총 일정이 그렇죠. 예, 일정을 소화하셨다고 하죠. 네. 이재명은 도대체 뭐 했는데 뭐 100번도 못 넘겼어? 후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총리님 그 후보 본인보다도 더 열심히 뛰셨는데 더 열심히 뛰시고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미국 가신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이낙연 총리님 때문에 대선 졌다 책임져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로 진짜 이건 인간이 아니죠. 이따위로 말하는 거는 인간 취급 못 해주죠. 이런 식이면은. 차라리 진짜 이낙연 전 총리께서 지원을 하셔서 졌다고 해. 예, 이낙연이 표 깎아 먹었다. 차라리 그렇게 예. 얘기를 하던가. 안 해줘서 좋다는 뭐 안 도와줘서 졌다는 말은 진짜로 쓰레기 소리죠. 네. 이 이상 어떻게 하라고? 이재명보다 더 열심히 뛰었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일담으로 나온 얘기지만 유영찬 의원이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당시에 이제 원래 그 경선 끝나고 나가지고 그 화합 차원에서 이낙연 총리한테 선대위원장 맡기자라는 내부 이야기가 돌았는데 당시에는 이재명 캠프 측에서 이런 이야기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김혜경 폭파 사건 터지고 나니까 발전이 불 떨어지니까 그때 지지율 뚝뚝 떨어졌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어디 그 인사동에 거기 가서 뭐 회동했죠. 찻집 회동하고 이제 예. 선대위원장 그때 당겨가지고 선대위원장 맡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맡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성심성의를 다해서 뛰셨다고 한 달 남짓 동안. 진짜 열받는다. 자 그리고 이제 대장동 엮은 게 이낙연이다. 이 얘기도 이제 거짓말이다. 이것도 많이 예. 했던 얘기인데. 네네. 이게 진짜 우리도 아무도 예상 못했죠. 갑자기 이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경기 경제신문. 그렇습니다. 2021년 8월 31일자 기사입니다. 네. 이게 갑자기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게 기사가 나오고 나서도 처음에 이낙연 캠프에서는 대응을 안 했었습니다. 대응을 제대로 못했죠. 지금은 그러니까 굳이 좀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은 그냥 지켜보고 있다. 네. 이 정도 반응까지만 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우리는 좀 속 터졌었지 솔직히. 그것도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물지도 않고 그러더니만 저렇게 답답하게 대응하냐 그러고 좀 속 터진 면이 있었죠. 오히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관련해 가지고 이걸 직접 보도했던 JTBC 전 기자 고승혁 씨 이분이 이제 모색에 대한 방송에 출연하신 적이 있죠. 인터뷰 방송에. 거기서 하신 말씀도 피덴 캠프로부터 정보 받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고 그다음에 뭐 박병석 그 피덴 캠프 전략실장 이분도 이제 뭐 캠프도 지금 경기경제신문 보고 처음 알았다. 그래서 이제 정보 수집에 애먹었다 이런 당시 상황이 그랬다고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났지. 그렇죠. 발 빠르게 대응 못했다고. 그리고 이제 토론 때도 네. 그냥 되게 원론적인 정도의 그렇습니다. 거였어요. 네. 네. 왜냐하면은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렇거든요. 이게
이재명이 이 대장동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면 무능이고 알았다고 하면은 비리가 되는 이건 거죠. 비리가 된다. 네. 그때 이재명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단군 일에 최고의 치적이다. 치적이고 네. 이 수익 사업이다. 네. 이거. 그렇게 이 얘기했죠. 정도 네. 성남 시민한테 돌려준 사업이 없었다. 네. 이렇게 썼죠. 네. 근데 그 주장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나? 절대 못 하고 있잖아요. 이동규가 뭐 다 했고 뭐 중간에 뭐 몸통이 윤석열이라는 얘기도 했었고. 에이, 참.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 이 소리도 좀 엄청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제 이재명보다도 지원 요소를 더 많이 다니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운영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 총리님의 인연이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사적 인연은 비서실장 이전에는 없었던 관계였고, 그래서 이제 정운영 실장한테 총리님이 찾아가셨을 때 놀랬다고 하셨죠. 네, 아니 네, 일면식도 네. 없는 나를 왜 찾아왔냐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정운영 그 실장님이 그 윤석열 지지선을 하시기 전에 총리님한테 말씀은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총리님이 절대 안 된다고. 그게 그 얼마 전에 모색과 대한 네, 이제 네. 출연하신 네. 그 박시종 네. 님의 네. 그 질문에- 얘기에 따르면 예. 극대노하셨다고 하죠. 네. 심지어 막 웬만해서 하지 못할 말까지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네. 열을 끊는다 뭐 그렇게까지 네네네.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만류를 하셨는데 이게 또 정운현 전 그 총리 비서실장의 성격은 그렇죠. 아니면 아니다 그거죠. 난 이거는 하여튼 그렇게 두 분이 갈라지신 거죠. 그렇게 네.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그냥 이해합니다. 네. 이낙연 두 분 다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이낙연 전 총리님은 정치인이시고 네. 정운현 총리 비서실장은 그냥 언론인이었다가 총리실 갔다가 다시 나왔으니까. 나왔는데 네. 이제 그냥 뭐 이낙연이라는 사람을 네. 괜찮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캠프까지 도와줬는데 네. 그게 본인 운명을 또 그렇게 만들었죠. 네. 뭐 두 분 다 뭐 전혀 비판하거나 비난할 일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네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뭐 그 이낙연 총리님이 윤석열 지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지지자 일부가 윤석열 지지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낙연 총리님을 비난할 수 있냐? 그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반례로 든 게 이런 거죠. 2017년 경선 후에 선거약들이 안철수 외쳤어요. 그거 가지고 이재명한테 뭐라 그럴 수 있냐? 이재명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그러지는 않았거든. 그냥 쟤네들이 이상한 거지. 선거약이 이상한 거지. 쟤네들이 뻐꾸기 애들이다. 막 네. 그랬지 우리가. 그 뻐꾸기가 지금 개딸들 아니야. 지들이 그려놓고는 우리한테 지랄이야.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짜증나네요. 몰라 근데 얘네들이 같은 뻐꾸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상당수는 같은 뻐꾸기일 거라고 저는 뭐 겹치는 확신합니다. 애들도 있을 건데. 네. 네. 자, 아무튼 이제 이 이낙연 미담 확성기 네. 계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요게 지금 짤 한 장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네네. 요 저장을 해두셨다가 이 뻘소리하는 애들 있으면 타자치기도 귀찮잖아요. 그 자판치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이 짤만 붙여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허위사실 유포하는 애들 있으면은 잡아다가 그 장덕철 실장님 법률대응팀 쪽으로 메일 날려주셔도 좋겠다. 네네. 뭐 그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선을 이제 여기서 더 넘게 놔두면 안 돼. 네. 해결해버려야 돼요. 뭐 조만간에 이제 우리 이제 같은 당 사람도 아니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그럼 더 가능성. 부담 없이 네네네. 뻘소리 하면 그냥 찾아볼 수도 있죠. 그렇죠. 같은 당이라도 이게 네. 이러면 안 헛소리 되지. 하게 네. 놔두면은 그거 나중에 감당 못해 커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아 이게 오늘 좀 녹음 날짜가 안 좋아요 사실. 빅이벤트가 내일 있어가지고 그렇기는 저희 하네요. 업로드 될 때쯤에 또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 이게 또 이번 주말은 저 너무 바쁘네요. 네. 네, 여기도 또 가야 되고 언제 편집하나. 좀 느릿느릿 쉬엄쉬엄 하십시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저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